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입론을 진행하게 된 YLC 전남지부 김영태, 이천빈, 그리고 발표자 조세린입니다. 일단 저희는 공정거래 3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거래 3법에 해당하는 각각의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진단감독법을 찬성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경제 3법의 살린 목적으로는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분별하며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경제 3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대표소송제,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소 1명을 사회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분리선출제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하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금융복합기업진단감독법은 재무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국가 주도의 대기업을 밀어주는 정책과 혁신적인 경영가들의 역할이 컸고 대기업의 낙수 효과로 인해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거의 방식은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현재 삼성, 한화, LG 등 대규모 기업체들의 고용 창출 능력과 성장 속도는 과거와 같지 않은 반면 이들은 막강한 자본으로 수많은 계열사들을 두며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경제거래 3법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찬성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크게 다중대표소송제와 분리선출제로 나뉘는데 다중대표소송제는 지배주주의 전황을 막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이는 기존 법안으로는 자회사가 모기업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주주들이 손해를 입어도 주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이 없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리선출제는 기존의 감사위원 선출이 이미 선출된 이사들 사이에서 선출하는 것이었기에 감사위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사회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였으며 사회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각 최대 3%까지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상법상 한계를 수정하여 시장의 공정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곧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보았고 이에 따른 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대표적으로 사익편취 규율 확대,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의 상향, 일반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가족 경영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총수 일가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자회사를 소유함으로써 일감을 몰아주고 자회사를 성장시켜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얻으며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크기를 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일가의 계열사에게 집중적으로 하청을 맡겨 급속도로 계열사 기업을 성장시키는 반면 시장에 진출하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경쟁력 측면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불평등한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와 자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벤처캐피탈의 제한적 보유 허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혁신성을 가진 스타트 기업이 탄생했을 때 성장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입니다. 벤처캐피탈의 도입을 통해 비금융 지주 회사이면서 대기업인 기업들에게도 투자의 기회를 열어주며 벤처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초기 투자 재원을 마련해주고 향후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의 구글, 인텔의 경우에도 현재 벤처캐피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의해 그 규모가 작지만 제법 기업들의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의 규모를 점차 늘려간다면 벤처캐피탈의 제한적 보유 허용은 향후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에 대한 찬성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 경영상의 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둔 법입니다. 이는 자기 자본에서 통합 필요 자본을 나눈 것이 자본 적정성이 100% 이상 나와야 하고 그 미만이면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소속 금융회사들로는 둘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며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 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자본의 중복 이용, 내부 거래, 위험 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을 스스로 평가,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의 제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 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이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다양한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으며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의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경제 3법에 대한 찬성 측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제 3법 반대 입론을 맡게 된 경북지부 김채원입니다. 우선 입론 발표를 하기 앞서 저희 팀은 공정경제 3법의 취지를 찬성하나 내부의 세부적인 법적 수단이나 내용에서의 반대 의사를 가짐을 표합니다. 우선 공정경제 3법의 목적이 기업의 독점 방지와 지배구조의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그리고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그런 경제적 악순환이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법의 취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와 다중대표 소송제가 있습니다.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반대 이유에서 첫 번째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 선임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외국에서도 입법례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위원회 의견 대리로 인해 일처리가 늦어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펀드나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최대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약이 되어서 최대 주주가 5%나 50% 지분율을 가지고 있어도 의결권이 3%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은 지분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악용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 기밀 유출로 경쟁사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계 헤지펀드나 경쟁사와 그와 관련된 인물로 이사가 선출되면 기업의 재무 전략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유출하게 되어 이는 즉 헤지펀드가 국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가질수록 더 손해가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LG그룹, GS, 두산그룹은 46.15%, 50.96%, 37%처럼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외부 개입이 커져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범적인 기업일수록 이 개정 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정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의 반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 헤지펀드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허점을 노려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생산과 투자에 들어갈 돈이
경영 외 자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 간 사소한 다툼이 발생해도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이미지와 주가에도 악영향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배상금도 발생합니다. 이 예시로는 키코 사태인데요. 키코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파생 상품입니다. 키코 사태와 관련된 기업들은 은행을 믿고 계약한 환율 관리 상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가 폭락했는데 현재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회사의 소수 주주권 요건을 지렛대 삼아 자회사에 대한 위협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영권을 뺏거나 투기 자본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와 엘리엇 헤지펀드사 사건이 있습니다. 현대그룹 3사 지분율을 약 1조 2천억 원을 보유한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과 지주사로 전환을 요구를 했고 8조 3천억 원의 고배당의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들어주지 않자 모든 보유 주식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사익편집 규제에서는 첫 번째 반대 이유는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 기업인 지주사는 규제 대상 아래의 지분율로 낮추기 위해서 기존의 자기 기업 보유 지분을 매도하고 자회사의 지분율을 더 많이 매입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의 성공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합병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기업들은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벤처기업가에게 큰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이것은 혁신적인 활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인센티브를 떨어뜨려 혁신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고 연쇄 작용이 발생해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히려 규제로 인해서 기업 경영권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대기업의 타기업 투자 사업 분야 확장을 막게 되는 부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이스북에 202억 달러 이상 투자를 하게 되어 타기업의 사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강화에서 첫 번째 반대 이유는 추가 지분 매입을 위한 투자는 매몰 비용으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존의 지주회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신입으로 편입하는 자선회사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는 신규 편입 지주회사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정 법안은 단순한 지분율 수치 조정이기 때문에 수치 조정 이외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CVC 허용의 반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동자금이 벤처로 흘러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총수 관련 일가에 투자를 하여 특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유망 있는 투자처에는 자본이 반드시 가기 마련인데 대기업의 투자 부진을 CVC가 없어서라고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복합기업에 대한 제정안입니다. 이는 자산 5조 원 이상 지주 금융그룹 감독 강화,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금융복합기업의 건전한 경영,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에서 반대가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복합금융그룹 계열사는 각 업종별로 이미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 차원의 규제가 더해지는 것은 이중 규제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한 감독 제정안을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업체에 대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원장의 말을 따르자면 이 법의 제정 의도는 금융회사를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금융 차원의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스스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설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그리고 사익편취 규제 등 이런 공정경제 3법은 기업에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금된 기업이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방법을 모색해야지 이와 같은 규제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25분 네, 자유 토론 하겠습니다. 네, 반대 지역론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법안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 상법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반대 입론 측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 자율성과 신속성 위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감사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균 이사의 멤버는 총 7명입니다. 7명 중 제적이사가 과반을 출석 및 출석이사와 과반의 찬성으로 이사회 안건을 결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사회이사가 만약에 한 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7명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한 명이 자율성과 신속성을 지대하게 위협하고 이사회 전반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 헤지펀드가 의견을 모아서 이제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정거래법상 1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엘리엇 사례를 또한 언급해 주셨는데 현대차와 엘리엇 사례는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로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현대차와 엘리엇 사례에서 엘리엇 측이 추천한 사회이사 3명의 경우 외국인 주주 47.9% 중 17.7% 정도만 찬성을 하여서 결국 주주 제한은 실패로 끝난 사례입니다. 공공경제 3법에 대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우려는 약간 확률적인 문제로밖에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인 문제로 살펴보자면은 지금까지 해외 투자 펀드들이 경영권을 약간 위협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1999년에 SK텔레콤 타이거 펀드랑 2003년 SK 소버린 사태, 2006년 삼성물산 헤르메스 사태, 2006년 KTNG 칼 아이칸 사례, 2015년 삼성물산 엘리엇 사례, 2019년 현대차 현대모비스 엘리엇 사례 등이 있는데 이건 총 20년 동안 발생한 사례들을 전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단순 확률적인 문제로만 보면 20년 동안 이 정도밖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미미한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하신 외국계 헤지펀드나 경쟁사에 연관된 펀드가 이를 악용할 수 있으며 회사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3% 룰이라는 특수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규칙은 먼저 금융회사 분야에서 먼저 적용이 됐던 법안입니다. 2015년부터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감사위원 1명 이상에 대해 분리 선임을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3% 룰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두는 경우가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173명, 2016년의 경우 96명, 17년 114명, 2018년 116명 등으로 매년 항상 100명 이상을 사회이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그동안 기밀이 유출된 사례는 이슈화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보아 조금 과하게 포장된 주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성 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회이사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재벌의 지배주주를 비롯한 오너의 독단을 방지한다. 네, 이게 가장 주된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신속성을 위협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영권과 직결된다는 문제인데 감사위원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 별도 선출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그 기업 경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너 측에서 이제 가장 유일한 방어 장치인 내부 지분율이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내부 지분율이 무력화됨으로써 대주주 측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문제면은 대주주 측 추천 후보를 표결할 때는 3% 룰을 적용하고 투기 펀드 등 주주 제한 후보를 표결할 때는 3% 룰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쌍방에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자율 규범을 만들어 시장에 요구를 부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조금 다른 사례로 되받아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 관련해가지고 사례를 들고 싶은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한국에 100개 정도가 되고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게 300여 개의 기업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문제 있는 기업의 장관 변경, 이사 해임, 그다음에 선임 등도 가능해져 견제 및 감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목적 중 하나가 소수 주주권 강화라는 목적이 또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수 주주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국민연금이 14%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국민연금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결권 3%에 묶어둠으로써 정작 필요한 기관 투자자들의 힘이 제한이 되고 반사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가진 투기꾼들의 머니게임을 즐길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투기 펀드가 추천한 인사가 감사위원회에 선출될 경우 이사회 멤버로서 특정 사업 부분을 매각하라거나 미래 신산업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내는 등 경영 간섭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전에 경영 간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찬성 측에서 방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투기 펀드, 이제 현대차 에리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방금 전에 회사 기밀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제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직접적으로는 없었지만 투기 펀드인 칼아이탄과 KT&G 이사회에 이사를 진출시켰을 때 회사 기밀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분리선임은 그 한국 이게 만약에 이게 도입이 된다면 한국에만 없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분리선임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제도입니다.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랑 이제 다르게 조금 독특한 재벌 구조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의 논리에 의해서는 그 재벌 체제 규제를 위해 외국 입법례가 없더라도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무조건 법을 도입하고 제도로 도입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외국 제도는 엄격한 제한 하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했고, 그 다음에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점차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진행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대한 저희 반대 측의 이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 법안 이게 또 개정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다중대표 소송 제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까? 넘어가시죠.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다중대표 소송 제도에 대해서 이제 찬성 측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가지고 좀 토론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공정거래법 쪽에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저 CVC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서 현재는 분산분리 원칙을 염려하여 규모가 작지만 해외의 사례를 참조하여 점차 규모를 늘려간다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장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예시를 들었다시피 어차피 기술력이 좋은 거에는 투자자들이 몰리기 마련인데 굳이 이거를 제도적인 부분에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CVC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적인 사항이고, 좀 예시를 들자면 기사에서 본 예시로 마켓컬리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어떤 지금 회사에 대해서 CVC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 VC도 VC만 할 수 있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CVC를 허용하게 되면은 투자에 상대할 사람들에 대한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투자 주체의 범위가 늘어나는 겁니다. 즉 마켓컬리의 예시를 들면 지금 마켓컬리가 되게 홍보가 많이 됐고 이슈화가 돼서 큰 회사가 되었는데, 롯데와 같은 경우에는 CVC나 VC가 안 되는 회사라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혁신성이 있는 기업이면 물론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CVC는 그거를
투자하지 않을 대상에게도 투자해준다기보다는 투자할 대상이 나타났을 때 모두에게 대부분의 대기업들에게 그 기회를 잡아주는 쪽으로 인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 공정거래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그 일가의 계열사에게만 하청을 맡겨서 하청을 맡기는 이 일이 있다고 하는데 하청을 맡기는 일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일가 내에서.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협력 관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 자금 지원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서 상생 형태로 같이 살아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KT는 협력사와 공동기술 개발을 위해서 100억 원의 규모를 투자했고 CJ는 협력사와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자사 유통망을 활용해서 판매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협력사의 임직원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란 그러한 내부 거래를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들이 이 아래 자회사로 유통회사를 주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것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는 그러한 것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내부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병을 지금 다 1,000원에 팔고 있는데 대기업이 하청을 맡기려고 했는데 자회사는 1,200원에 팔고 품질도 안 좋은데도 일부러 자회사 아래 자기 하청 계열사를 선택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익편취는 아래에 있는 모든 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한해서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익편취 규제에 대해서 이 공정거래법이 제한되기 전에는 전체 대기업의 9%밖에 심지어 이거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 3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체 기업의 26%밖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익편취는 불공정 거래에만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무시하며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쪽 질문해도 될까요? 저 사법 개정안의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이 원활형제여가지고 경영권 등 이제 악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가 일종의 그 주주대표 소송제와 형태가 약간 좀 비슷하며 이제 그간의 주주대표 소송제 제기 현황을 볼 때 다중대표 소송제가 이제 허용이 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제 원활형의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1년간 97년부터 17년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이 내려진 주주대표 소송이 총 137건으로 한 해 평균 6.5건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제 원고 주주가 승소할 경우 이제 그나마 배상금이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기속되어서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지만 다중대표 소송에서는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에 기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송을 제기할 경제적 유익이 낮고 남발될 가능성도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식회사의 본질은 주식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배분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다. 이게 남발될 그러니까 오남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재판이나 이렇게 휘갈리게 될 경우 기업이 있는 이미지가 상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남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제도를 이제 실시를 함으로써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원래는 그 0.01%의 지분만 6개월 이상만 갖고 있더라도 원래는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개정이 돼서 0.5%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개정안에서도 말씀을 원안에서 개정안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0.5%로 상향한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키코 사태로 이제 예를 들자면 이 키코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기업이 어느 회사가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가가 폭락을 해서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오남용은 되진 않고 있지만 그만큼 이제 한 대 맞았을 때, 쉽게 말해서 한 대 맞았을 때 그 타격감이 엄청나다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그 오남용은 절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가능성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월급쟁이인 소액주주보다 해지펀드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해서 말했을 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목적은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법입니다. 헤지펀드를 위한 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장스럽게 있는 게 헤지펀드들이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을 모아서 15% 이상의 정정률을 가지려면 먼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헤지펀드의 기술 유출 또한 사례가 많지 않고 헤지펀드를 위한 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과장된 그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헤지펀드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벌일까봐라고 하는 그런 억측 때문에 그게 주장이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자체부터가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의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수치로 봤을 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과거의 선례로 봤을 때의 가능성은 한없이 0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수법에 대한 주제를 한 번씩은 다 건드셨으니까 여기서 자유토론을 잠깐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한번 체크해볼까요? 질의응답.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신가요? 네, 질문. 질문 없으시면 지금 네, 하세요. 산안 다 하진 않았고 금융분으로 개정하는 여러 가지 네. 후보 하나씩 할까요? 네. 그럼 우선 반대측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금융복합기업진단법에 대해서 입론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현재 복합금융그룹의 계열사는 각 업종별로 이미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룹 차원의 규제가 더해지는 것은 이중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업권별 그 규제에 대한 중복 규제라고 주장하셨는데 저희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기존의 개별 업권법과 이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규제하고 감독하는 이제 위험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중 규제가 성립되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기존의 개별 업권법이랑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그 법이 이제 서로 다르기 아예 그냥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장하시는 이중 규제가 성립되는 법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법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물으시는 네네네. 거죠? 네. 물론 이제 법안 이름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규제가 아니다. 뭐 대원칙인 분산분리에서 벗어나는 이제 뭐 삼성이나 하나 7개 그런 만을 대상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굳이 특별법 이게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굳이 특별법 제정안까지 필요한지가 저희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의문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 규제가 적용되는 법안이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여쭤보셨는데 그 사례보다는 이제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도 은행, 보험, 금융 등 업역에 따라는 이제 각종 이제 업권에 따라 고강도 규제와 감독 장치가 이미 법적으로 촘촘하다라고 지금 그쪽 그 금융 당국에서는 이제 그쪽 이제 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문제를 삼고 싶냐면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조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금융그룹 감독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앞서 상법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서 3%룰은 해외 사례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불안한 사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그룹 감독 제도는 해외에서 이미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감독 규범으로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에 규제를 한다고 하여도 해외에서 이걸 안 좋게 본다는 것은 다소 틀린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규제가 촘촘하셨다고 하셨지만 2014년에 IMF가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한국 보고서에서 금융통합감독을 도입하여 강력히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추진한 걸로 보이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의 흐름을 반영해서 금융그룹 감독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법안을 만들 때 방금 2014년에 만드신 그 법안을 만들 때 금융회사를 약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이 기저에 깔리진 않았나라는 관점이 이제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런 관점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회사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깔렸다고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거죠 혹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금융기관이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고 이제 해외 다른 이제 금융사들과는 다른 해외 다른 금융사들은 이제 글로벌적으로 조금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에만 머무는 게 그 저희가 공공재로 혹은 공공기관으로 다뤄왔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국내에만 머물러서 공공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금융그룹 감독제의 규정에 국내에만 머물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법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랑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대한 그 연결 관계가 저희는 좀 와닿지 않는데 혹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내부 위험성을 규제하는 방안이지 국내 해외 투자, 해외 진출을 막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쪽 부분이. 목적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규제라는 그 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데 조금 어려운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고 약간 관습이라고 하죠 보통. 법이라고 이제 딱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관습 때문에 약간 이런 폐쇄적인 분위기랑 관습 때문에 좀 나가는 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1분 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맨 처음에 공공경제부의 3법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내부적인 수단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다시 언급하게 되어서 조금 다시 반복하는 느낌이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고려해 보신 대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딱히 대안까지는 생각 안 했지만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해 나가자는 거를 원하지 저희가 딱 대안이 이거다 이게 더 낫다라고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냥 둘다 지금 건드리지 않았던 주제는 없으신 거죠? 네. 플로어의 질의응답 없으신가요? 지금 방금 오늘 우리 두 번째 공정경제에 관련된 최후 변론 하기 전에 유심히 최후 변론을 들어주십사 또 기대하면서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공정경제 3법에 관련된 찬반에서 짚어주셨던 내용이 대다수의 내용을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법 개정에 대한 의미도 우선 이 찬성 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서 도입을 해주셨고 그 개념에 따른 반대 측의 여러 이론들을 빠짐없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정경쟁 3법의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방대한 내용을 오늘 거론되어져 왔던 이런 이슈들만 공부하셔도 거의 다 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변론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우선 최후 변론은 반대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최후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의 취지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그리고 대기업의 부당한 독점으로 인한 경제력 남용, 그리고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 등과 같은 이러한 취지에서는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와 대주주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3%의 여권 법칙과 사내로부터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기 위한 감사위원 분리제는 외국 헤지펀드의 위협과 기업 발전을 막기 위한 의도적 경영 개입이 막대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정보나 기술 투자 정보를 떼갈 수 있는데 이 피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분히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글로벌화와 세계화로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이 공정경제법이 시대와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글로벌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효율성, 신속성이 관건인데 이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니까 해외 진출로 불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과 산업 전체의 부작용을 차단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법적 수단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의 독점에 대한 적당한 규제로 기업과 산업 전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중한 과정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경북지부의 최후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 최후의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던 사회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법안입니다. 3법을 통해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대기업의 나태한 경영을 견제하고 공정경제법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의 편취를 제한하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금융감독법을 통해 전반적인 리스크를 제고하기도 합니다.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향후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여론에 의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상법의 소송 남용과 이사회 침투를 통한 경영권 위협의 경우 기밀 유출에 관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발생 확률이 매우 낮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기업의 투자 위축과 벤처 캐피탈의 악용 사례 또한 해외 사례나 본래 벤처 캐피탈의 규모들을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으며 기업의 투자의 위축은 본래 우리가 규정해야 될 규제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벤처 캐피탈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끌어안고 있는 문제점이 M&A가 적다는 것, 그리고 투자 시장이 중간회수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법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감독법의 이중 규제 주장은 금융감독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퍼뜨려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융위기와 같은 가능성을 대비하여 도입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번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매우 낮은 수준의 규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오히려 일리가 더 있으며 우리는 지속적인 규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전반적인 성장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저희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찬성 최후 변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참여하셨던 경북지부와 전남지부의 그 6분께서는 각자 참 공부했다는 증거를 토론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6분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우선 공정경제 이 주제에 대한 찬반이 세부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정경제에 찬성했다고 해서 그 세부 내용을 다 찬성의 어떤 같은 논리로 그 주제들을 다 이슈화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 논리도 마찬가지로 그 이슈별로 이것들이 찬반의 논리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커서 이 주제에 관련된 세부 주제에 대한 찬반의 논리가 일목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다면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좋았고 자유 토론하기도 더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세부 안건에 대한 찬반의 논리를 통일성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유 토론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각각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셨던 수준 같아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각각의 세부 주제에 대한 스터디를 좀 더 하셔서 그 세부 주제별로 텐센트를 서로 달리해서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난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서로의 어떤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는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고 많은 글을 읽었는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 정도로 이 공정경제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업종별로 되게 상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편에 대한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 현상에 대한 정책이나 일반 법안들은 분명히 어떤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그 법안에서 찾아내는 게 경제학자의 해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에 큰 뜻을 두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이 6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